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리더가 읽어야 할 세계사 평행이론을 쓰신 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함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함규진 교수님은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평행이론을 역사, 특히 세계사에 적용한 거는 거의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거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행 이론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카피가 돼서 나왔네요. 네. 그리고 여기 부제에 한국의 16과제에 이제 또 이제 평행 이론을 적용하시는 거죠. 그 16 분야 부문.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 대통령이나 청와대 장관들이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읽어줬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슨 수학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런 이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그런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은 보다가 처음이다, 이러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많이 있었던 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원인으로 시작돼서 또 비슷한 결과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에 있으면 그런 일이 또 튀어나오기 쉽다, 그런 것인데 좋은 일은 모르겠지만 나쁜 일은 계속 반복만 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걸 소위 악순환을 끊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과거에 고대에서나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 고려 시대에서나 했던 것이 되풀이되는 경우, 또 나쁜 것이 되풀이되는 경우,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도적인 개혁이라든가 의식의 변화 같은 걸 통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쓰기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례들을, 방대한 사례들을 다 숙지하고 계셔야지 이거를 쓸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요. 평행 이론과 역사 이 두 개를 갖다 어떻게 뭔가 연결을 시켜서 했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그 수많은 역사 사례를 평소에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해놓고 계십니까? 그 케이스들을? 네, 어릴 때부터 역사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학과를 안 가고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 그 이유가 숫자 배우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숫자만큼은 좀 힘들어가지고 역사과는 내가 못 가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갔는데, 역사 자체는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 사상을 전공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냥 정약용이랄지 루소랄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럼 그 생각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한 배경을 알려면 그 시대의 역사가 어땠는지 또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취미로도 공부하고, 제가 그 전공을 하는 걸로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잡다하게 생각이 좀 듭니다만 좀 많이 늘어나 있긴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요. 지금 2017년 한국에 적용하면은 이 즉시 발복, 즉시 효과가 나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미 어느 정도 인선을 했지만 이제 총리를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장관들 쭉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 그 대통령께서 선임을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임명하고 그런 절차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게 그냥 총리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얼굴 좀 마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총리란 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대통령이 있으면은 총리는 그걸 좀 약간 보조해주는 약간 그 소위 얼굴 마담적인 역할.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영남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남분이 되셨다. 그러면 총리는 좀 호남분으로 하자. 대통령이 약간 좀 직선적인 성격이다. 그럼 약간 온화한 사람을 뽑자.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거죠.
그래놓고서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국정을 총괄해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한다, 또 대행한다, 뭐 유사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실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장관들이 더 권한이 있지 그걸 통할해야 될 총리한테는 권한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책임은 다져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 지난번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5년 임기가 다 보장되는 것인데 아주 특별하게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총리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정에 대해서 불만이 높다. 그러면 총리부터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임기란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다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총리를 없애고 그냥 뭐 장관들만 가지고 이렇게 정치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원래부터 총리가 그런 쪽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국정의 행정의 수반은 총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각 책임제에서 그 총리 또는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초기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약간 이원 집정 부대적인 식으로 헌법을 만들려고 원래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과 그 외교, 그 국방 그런 쪽에 권한을 주고 일반 내무 행정 같은 것은 재무나 내무 같은 것은 총리한테 준다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나온 거죠. 아니, 내가 권력을 다 가져야 되는데 뭘 그렇게 나눠가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약간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독재의 폐해가 심했고 그걸 깨느라고 이제 4.19 혁명이 나왔고 내각제로 갔습니다만 다시 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통령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뭔가 정치를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좀 확실하게 한다. 그것이 국가 체제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그런 문제보다는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좋은 사람을 뽑느냐, 나쁜 사람을 뽑느냐, 이걸로만 너무 한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사람이 뽑혔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의도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으로 다가 아니다. 총리를 이미 낙점이 됐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소위 얼굴 마담식으로 그냥 대통령의 그 주변에만 맞춰주는 그런 사람으로 둘 게 아니라 현행 제도를 고치지 못한 현행 제도 내에서라도 진짜로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함께 분담해 나가고 함께 가는 러닝메이트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장관들한테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늦게 돼서 2000년에나 처음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몇 자리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가령 이제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을 다 뽑아 놓으면은 권한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뽑아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국정이 망가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이 직접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선거겠죠. 근데 국민들이 장관 오늘 사람마다 전부 다 이제 국방장관 선거에서 뽑고 뭐 외무장관 선거에서 뽑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낙점을 하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1,000몇백 개가 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임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60몇 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관직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틀려먹었다 해가지고 100% 그렇게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난 뽑을 거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총리는 이제 국회에서 가령 계속해서 거부한다 그러면 인준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서 살펴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이 뽑고 싶으면 뽑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좀 심하게 말한다면은 약간 제2의 국정농단 사태랄까. 이게 아니 뭐 대통령 지금 대통령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더 선량하고 더 똑똑하고 더 정의감이 있고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쪽으로 모여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만 잘 뽑아놨다고 문제가 아니라 총리도 장관들도 가장 적격인 사람으로서 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이제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만들어 놔야지 아무래도 정치가 잘 돌아가겠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태평성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열심히 나가야 될 것도 많고 뚝심을 부려야 될 것도 많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위 스타 그냥 정부라고 할까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자면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운영 면에서 좀 이렇게 더 신중하고 좀 이렇게 그 본질을 살리는 운영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행 이론은 결국 역사적 사학적 평행 이론은 그 의회 장소와 시간 전혀 멀리 이게 아프리카 예컨대 아프리카 이 전통 마을에 이제 우리나라의 총리제도 민주주의 같은 게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조선 시대의 그 어떤 영의정의 문제가 2017년 대한민국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 게 발견돼야지 좀 뭔가 강력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 조선왕조의 영의정하고 이 총리하고 어느 쪽이 더 권한이 셉니까? 그 조선 왕조에서도 그 영의정은 별 힘이 없었나요?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어떤 그쪽에서도 좀 밀고 당기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총리하고 조금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영의정쯤 되면은 국정은 굉장히 보통 이제 원로를 보통 임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을 이제 앉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신하의 대표이자 임금도 존경하는 원로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서 그 후임을 다한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또 뭔가 이제 국정의 파트너가 됐던 가령 이제 세종시대의 황이라든가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왕이 좀 당파 싸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하다 그런 면에서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파트너 영조 때의 홍봉안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은 영의정인데 사실 왕과 같이 실권을 다 휘두른, 그러니까 왕이 약했기 때문에 그 세조가 이제 수양대군에서 세조로 등극하기 전에 영의정을 좀 지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뭐 완전 실세죠. 뭐 왕은 저리 가라인 거죠. 그렇게 좀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좀 바뀐 경향은 좀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그 영의정들은 그래도 올해 임기가 좀 요즘은 이제 그 공화국정에서는 뭐 1년짜리 총리도 있고 2년짜리 총리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분위기 쇄신하려면 1년마다 바꿔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또 왕마다 다르고 시대가 뒤로 갈수록 좀 그 말하자면 영의정을 갈아치우는 일이 좀 잦아집니다. 근데 가령 세종 같은 경우에는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10년 이상 했죠. 그럴 정도로 평균 영의정 재임 임기가 한 10년 완파. 그 정도로 이렇게 웬만하면 잘 갈질 않고 계속 맡기고 그런 쪽이었는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점점 짧아져가지고 그 정조 그쯤 돼가지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갈아치우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영의정을 이 총리로 보면은 좌의정, 우의정은 대충 뭐 부총리 두 분 있는 뭐 그거랑 비슷한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수평비교하기는 힘들고 말하자면 그 총리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 30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저기 화성행궁 앞에 보면 회나무가 이렇게 세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럼 그게 30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로서 지금의 총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도 가령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직책이 어떤 때는 뭐 로드 챈슬러였다가 어떤 때는 뭐 프라임 미니스터였다가 왔다 바뀌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왕의 권력이 강하니까 그냥 시중만 들어주는 좀 이렇게 신하들 대표해가지고 전하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뭐 그런 사람 정도였죠. 그러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왕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놔가지고 나라 꼴이 안 되겠다. 뭔가 우리 신하들이 정신 차리고 일단 보좌를 잘하고 넘어가서 왕이 못하는 거 있으면은 좀 아니되옵니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반대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왕을 폐위도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수상이라는 사람의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사람의 실권이 늘어나고 점점점 이제 왕이 원래는 이제 웬만하면 내가 다 하고 어느 정도만 너한테 위임하겠다. 그런데 위임복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왕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고
전혀 말하자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뽑힌 그 집권당의 영수가 이제 말하자면 총리로서 수상으로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평행 이론 결국에는 어떤 같은 원인이 비슷한 결과를 낳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종속 변수, 뭐 독립 변수의 관계 보면 하여튼 x, y를 보면은 x를 없애면은 y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 그 본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만들면은 이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고 예.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아무리 그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가장 세금 문제 같은 거. 세금 내기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대부터 어떻게 보면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처음에 숫자도 만들어지고 문자도 만들어졌다고 말하자면 와가지고 세금 내놔라 그랬더니 작년에 걷어갔잖아요. 그랬더니만 올해는 처음 걷어가잖아. 아니요, 우리 냈어요. 그러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록을 다 만들어 둬야겠다. 그래서 여긴 안 냈잖아. 내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문자도 만들고 숫자도 만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뭐 어떻게든 그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빼돌리려고 안 내려고 하고 걷어가려면서 어떻게든 조금 더 걷어가려고 계속 신강이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말하자면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에게 없었던 시대에서는 그야말로 갈취하는 거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말하자면 우리나라고 민주주의니까 우리의 나라인 것이고 우리나라의 살림을 우리가 좀 십시일반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일단 정의롭게 세금을 걷어야겠다. 일단 법률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야지. 그냥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이제부터 세금을 뭐 2배로 올린다. 아니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게 조세법률주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실질과세주의라고 해서 소득이 없다. 그런데 너는 왠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세금 내라.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뭔가 이제 물건을 팔았든지 뭔가 이제 월급을 받았든지 해서 소득이 나왔을 때만 거기서 과세를 해야 되는 실질소득 과세의 원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공평과세의 원칙 정의롭게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것 또는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적게 걷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발상을 해가지고 그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는 쪽에 세금을 깎아주고 그렇게 그냥 놔둬도 별로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깎아주지 않고 그런 것이 정의로운가 그런 계속 이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이 16개 분야의 평행 이론 사례들 중에서요. 제일 재밌는 거는 뭡니까? 제일 재밌는.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독자분들이나 사서 보셔야 되는. 그 읽어보신 분이 말씀해 주셔서 이게 제일 재밌더라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자님께서 세계사 평행 이론이 무엇이냐 뜻을 좀 알려달라고 교수님께 질문하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약간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를 저지른다. 한 번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실수를 나중에 또 저지르더라.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또 저지르더라. 그래서 저 사람은 틀려먹었다. 저 사람은 성격이다. 팔자다. 뭐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그야말로 성격이든지 아니면 처해진 환경이든지 그것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기 쉬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자기가 각성하면 내가 이런 걸 자꾸 실수하는구나.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실수를 저지르기 좋은 환경에 있구나. 그럼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앞으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각성을 해서 고치면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과거 무슨 한 2500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또는 과거 이제 세종시대, 태종시대, 조선시대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비슷한 것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좋은 일이면 계속 나눠도 좋은데 실수, 오류, 적폐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찾아보고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구나. 그럼 왜 있었을까? 똑같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제거해야겠다. 고쳐야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거창한 이름이지만 세계사 평행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역사의 속성 중에 반복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은 그 역사의 반복보다는 완전히 그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인류 역사가 전개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여기서 인공지능도 다루셨는데요. 네. 두 가지가 있겠죠. 반복되는 측면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새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측면은 결국은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겠죠. 인간이 편하려고 기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새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19세기 초에 말하자면 산업혁명이 처음 막 시작됐을 때, 19세기가 그 전이죠. 죄송합니다. 산업혁명 막 시작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기계 파괴하자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기계라는 것이 이제 방적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태까지 손으로 하는 노동을 굉장히 많이 덜어버렸다. 그래서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인생을 걸어왔는데 이 분야에서 내가 이제 최고다라든가 난 이걸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다까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 나가라 이제부터 쓸데없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 때려 부시자는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공상과학을 다룬 소설이라든가 만화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라도 기계가 결국은 인간의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말하자면 기계가 모든 걸 장악해 버린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은 점점 더 편하고 더 말하자면 더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더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나가죠. 하지만 그것을 동시에 또 공포스럽기도 하단 말이죠. 내가 만든 기계를 내가 공포스러워한다. 그런 모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이제 반복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전혀 새로운 측면도 있다. 그건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튜어링 머신, 즉 벽을 놓고 이렇게 놓고 있을 때 저편에서 내가 사람이게 기계게 하면은 구별을 못 하겠는데 너무 똑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튜어링 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야말로 이제 그때는 개념이었는데 이러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게 드디어 이제 알파고 이후에는 무슨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그걸 실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리 기계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못 미친다.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기계는 기계일 뿐이고 인간의 그런 미묘한 정서라든가 윤리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그건 인간한테 맡겨야 된다. 그런데 이젠 그걸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의 희망과 공포가 또 주어지고 있는 셈이겠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인류가 달나라로 1969년에 갔기 때문에요. 70년대 사람들 생각은 2000년대라든가 이렇게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이 달이라든가 이 화성에 식민지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생각했는데요. 보시기에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을 갖게 되고 그럴까요? 그게 또 아주 보통 한 20-30년 내로 어쩌고 그러는데요. 사람 뛰어넘는 지능을 이미 가졌죠. 네. 이미 가졌는데 그 분야를 이렇게 넓게 퍼뜨리냐 그것만이 남아있는 건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계속 퍼져나갈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까지 가령 이제 법관 또는 의사 그런 차원에서 가령 이제 내가 이제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갔는데 기계 판사한테 인공지능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래? 아니면 사람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래?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령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예. 문제가 있어서 그 재판장에 갔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피하고. 근데 지금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기계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거짓말 참지기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수준이 높은 기계랄까 뭐 그런 거죠. 그게 한 90% 이상 거짓말인지 전말인지 밝혀낸다 그래요. 근데 그게 증거로 채택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는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거짓말 탐지기에 보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채택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 10% 이하의 오류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억울하게 그 사람이 10% 이하의 오류에 걸려서 이 사람이 무죄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그런데 채택을 안 합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재판정에서 사람 판사들이 오심을 하는 경우는 그보다 더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해가지고 의사인데 잘못해서 수술 실패해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또는 무슨 뭐 판사인데 잘못 판결을 내려서 애매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썼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기계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를 지금 멀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기계가 저희가 자라날 때는 요만할 때는 기계가 그렇게까지 많이 친숙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여기 지금 앞에 계시는 분도 지금 휴대폰으로 이렇게 뭐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젊으면 젊을수록 어릴 때부터 너무 기계에 친숙하죠. 왜냐하면 기계가 없는 삶이 좀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기계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은 뭔가 좀 믿을 수가 없다. 굉장히 변덕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이해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기계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이렇게 믿음직하다.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죠. 어쩌면은 한 그야말로 말씀하신 20년, 30년 내에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모든 결정권이 인공지능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반복되는 그런 네. 패턴들을 이제 이제 정리를 일단 하고요. 뭐 수백 가지가 나올지 수천 가지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근데 똑같은 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 많은 경우에는 이게 혼합형,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A하고 B를 짬뽕한 그런 일이 이제 그 오늘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패턴을 이렇게 촥 파악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막 여론조사하고 뭐 그게 맞네 안 맞네 뭐 샤이 뭐가 있고 뭐 아니고 없다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더 이렇게 역사를 알면은 이번에는 누구다 뭐 이렇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측을 딱 해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인공지능 같은 계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으니까 뭐 아마 대통령도 이쪽으로 갈 거고 그럼 나라가 발전을 할 거다 또는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또 좀 중요한 게 아닐까. 즉 그러니까 예측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어떻게 보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예측이 된다. 좋게 예측이 되면 모르겠는데 나쁘게 예측이 된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게 말하자면 예측이 어긋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인공지능하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하겠지만은 뭔가 좀 비관적인 사태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측된다. 그럼 기계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지 않을까. 발버둥을 쳐도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그것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후쿠옥으로 막 너도 나도 후쿠옥 그러고 그람시 그러면 그람시 하고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사회 구성체 그러면 사회 구성체 탁 너도 나도 요즘은 이제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산업혁명 4.0인가 뭔가. 산업혁명.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산업혁명 2.0, 3.0도 있었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오히려 또 거꾸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은 산업혁명 10.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생각은 이 산업 사람들이 뭔가를 생산하는 방법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있다. 그런 이쪽이 것도 이제 표현 이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그러니까 아까 AI하고도 연결되지만요. 과연 사람이 전혀 다른 기능을 하게 될지도 참 의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뭐 아까 성서도 잠깐 인용하셨지만은 이미 있었던 것이 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아까 계속 말씀을 또 평행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반복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절망할 게 아니라 새롭게 고칠 수 있는 희망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 평행 이론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제 중에 하나가 특히 미국 사람들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나라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게 되면은 독재를 하건 뭐 왕정을 했건 언젠가는 민주화를 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중국도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제 퍼주기 논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차피 이제 이 북한을 자본주의 이 돈의 맛을 알게 하면은 정치가 바뀔 거다. 그게 긍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든지 아니면 붕괴를 하든지 하여튼 이 자본주의라는 임팩트를 주면은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바뀐다. 그런 게 이쪽에 이것도 평행 이론인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여튼 세계사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이 산업화하고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게 되면은 민주주의는 필연이다. 그런 평행 이론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자본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이 더 많은 무력을 자극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수준으로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은 자본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많은 것을 거기에 따라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투자하고 싶은데 왜 규제를 하는 거냐?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했는데 왜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거냐? 그런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참을 수 없게 느껴지죠. 그리고 힘을 모아가지고 좀 불합리하다고 싶은 정권을 타도하고 그러자면 좀 더 우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싶다. 그게 말하자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는 맞는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중국이 가령 또는 북한이 가령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조만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은 정보를 하지만 개혁 개방을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보적입니다. 왜는가 하면은 가진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체제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차원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에겐 왜 민주주의가 없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제 직접 이제 소위 총통을 소기장을 말하자면 직접 선거로도 뽑는데 왜 우린 그런 게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약간 좀 불만이라든가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뭔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가지고 반드시 해야만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 천안문 그때처럼 약간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만 된다. 그런 의식이 이렇게 다 퍼지면은 가능할 텐데 아직은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지금 차원에서 지금 체제에서 물질적인 만족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되고 물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되고
또 상당히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왜 이놈의 정부는 내가 돈 벌자고 하는데 자꾸 가로막고 뺏어가고 그러느냐, 타도하겠다, 그런 그 문제점은 또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좀 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도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북한은 또 워낙 좀 중국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워낙 그 수령 체제 하나만으로 계속 지켜왔고 더 이상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대안이 없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쪽의 책의 내용은 좀 알 수가 있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그것이 허용되는 체제가 민주주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자본주의는 그 중에서 좀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놈의 정부가 계속 뭔가 나를 방해하면 타도해버릴 거야, 이렇게 만드는 데는 뭐 좀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됐다 해서 그거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랄까, 일반 서민들은 뭐 세상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맨날 그냥 이런 처지지 이렇게 느끼고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뭐 왕정이 아니라 민주정이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뭔가를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나라냐 생각해가지고 고쳐야만 되겠다, 그리고 진짜 고칠 수 있는 체제, 꼭 촛불을 들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 꼭 뭔가 이제 죽창을 달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바뀔 수가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은 아직도 조금 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책에서 이 다른 내용 중에 이제 모병제와 징병제가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해외 칼럼을 번역하는 건데, 내일자 그 칼럼에 보면은 미국이 징병제를 폐기하고 이제 징병제를 그 모병제로 하는 바람에 그 엘리트 그 이제 야심적인 미국이 지금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거죠. 아니 저번에 하여튼 여기 그러니까 국민 개병제를 포기하고 폐기하고 이제 그 볼런티어를 뽑는 걸로 한 다음에 이제 이 미 군부가 좀 이렇게 내리막길로 걸었다는 내용 같습니다. 근데 함 교수님께서는 이 모병제, 징병제를 여기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징병제가 많이 좀 폐지가 되는 순서죠. 2차 대전 직후에는 어떻게 보면 총력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내자들까지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국민 개병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를 택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현대전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꼭 개별 병사들이 이렇게 싸워서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위협이 그렇게 지금 산지 사방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병제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좀 가는 거 있죠. 근데 모병제가 딱 좋은 것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이 있는 게 좋은데, 그냥 우리나라는 쟤네가 지킨다 이렇게 되면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무슨 논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그 걸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전쟁에서 그때는 이제 모병제니까 모든 사람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나갈 사람만 나갔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쟁 찬성한 국회의원들, 미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기 자녀가 거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냐?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가 싸워서 죽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이거를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이렇게 군대라는 것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니잖아요. 뭐 3D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좀 자원이 수준이 약간 낮다고 할까. 물론 뭐 자원을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만은 뭐 학력이라든가 뭐 지능이라든가 뭐 전문 기술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를 경향이 좀 있다. 우리는 이제 국민 개병제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아주 그 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도 거기 가서 군인을 하고 있고, 무슨 뭐 컴퓨터에 아주 능숙한 그런 사람도 가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원이 넘치죠.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면이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자원을 방금 그런 자원도 자원입니다만 전체적인 인력 자원을 좀 이렇게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젠 모병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뭐 북핵이 문제가 되고 무슨 뭐 장거리 미사일이 문제가 되고 하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굉장히 병력을 잔뜩 이렇게 깔아놓고 있느냐. 그거는 한국전쟁 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체제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국전쟁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휴전선 전역에서 일제히 그냥 당시 북한이 가지고 있던 거의 전 병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내려왔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막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뭐 수총이라도 한 방 땅땅 쏘고 있으면은 진격이 좀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쪽의 진격 속도를 최대한 늦춰가지고 그 사이에 미군이 증원돼가지고 그 북한을 때리면은 이제 전쟁이 끝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된 건데 지금은 그거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괜히 말하자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애국심이 없다고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과연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인가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끌려가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인권적인 문제가 되죠.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죽지 않습니까? 뭐 총기 난사에서 죽고 의문사에서 죽고 타령하다가 뭐 저기 자살해서 죽고 뭐 지뢰 밟아서 죽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죽음이란 게 그 전체 전쟁에 비하면은 아주 세 발의 피라고 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값진 생명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좀 이렇게 줄이고 하는 면에서 그 군대를 없앨 수 없습니다만은 그 모병제로 전환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면은 또 아주 쉽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모병제도 할 수 있고 군인 수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군축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하는 편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편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1000년 전에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중남미에서 15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똑같은 일이 아프리카에서 그 100년 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좀 이 똑같은 상당히 유사한 역사적 사건이 떨어져 있으면은 역사적 평이론에 딱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사건이나 인간의 행동은 그러니까 그 간격이 짧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일어나거나 이제 뭐 매주 일어난다든가 매달 일어나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역사적 평이론적 그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구조로 느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반복이 빈번하게 이제 반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예 의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배고파는데 점심에 또 배고프다. 그렇죠. 이건 평행이론이 아니라 그냥 뭐 사람이 그런 거죠. 평행이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피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겠죠. 그 비슷한 구조가 조금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일어나는 건 맞는데 단지 그걸 피할 수도 있다. 생각만 하면 피할 수 있다.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자면은 가령 매매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서구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라든가 좀 아시아 국가 대체로 그쪽하고는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똑같았죠. 일종의 필요악이다. 해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 깨끗한 사회의 일종의 화장실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화 시켜놓고서 좀 가끔 좀 이렇게 좀 심심하면 가서 또 때려잡고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내버려뒀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과거 아시아에서든 뭐 유럽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다 비슷했거든요. 한동안은. 근데 이제 지금의 서구에서는 그게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나온다 그래요. 하나 이제 노르딕 모델이라고 해서 하자면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 쪽은 그냥 놔두는데 남성 쪽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좀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니 그렇게 불평등한 게 어딨냐, 여자만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 쪽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맥락이 어떤가 하면은 결국은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왜 성매매를 하려고 그러겠냐. 성매매라는 게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고 신이 나고 뭔가 이렇게 나는 훌륭한 성매매자였노라
해가지고 자서전까지 쓸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냐? 그것은 결국 여성들에게 그 같은 조건에서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성매매 여성자는 사회의 구조적인 희생자라고 보아야 된다. 그런 인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매매를 이제 근절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을 때려잡는 식으로 이렇게 근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남성 쪽을 말하자면 성매수자 쪽만 이렇게 좀 단속을 함으로써 그래서 단속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매매가 없어지도록 하자. 물론 동시에 이제 여성들에 대한 그런 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향상을, 복지 면에서도 향상을 시키고 말이죠. 그런 노르딕 모델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자발적인 성매매자가 없는 건 아니다. 꼭 피치 못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일자리가 없어 꼭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아주 옛날 중세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건 자기의 권리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꼭 막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르만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그럼 성매매를 그냥 합법화하자. 합법화하는데 거기에 뭐 미성년자가 유입된다든지 무슨 성폭행이 벌어진다든지 무슨 뭐 금품 갈취가 있다든지 그런 건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세금도 내고 등록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국가적인 일정 관리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있는데 엄청 많이 있는데 그 계속해서 때려잡으려면 또 때려잡을지 못할 것도 없는데 안 잡고 있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일자 단속 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건 누가 피해자인가? 그 돈을 벌긴 하지만은 결코 어디 가서 내가 이런 거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성매매에서 돈 벌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 여성들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그 자신의 뭐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면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대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남성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도덕이란 무엇인가? 제가 윤리교육과입니다만은 윤리교육과 교수로 있습니다만 도덕이란 무엇인가? 정식으로는 이렇게 된다. 정식으로는 성매매가 아주 더러운 것이고 불법적인 것이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하고 있다. 누구나 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다 하고 있다. 그 도덕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덕이란 그냥 교과서에만 써 있는 것이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맞추면 그만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 삶에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나 이런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매매 문제만의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도 고의 따지지 말자. 원리 원칙을 따지면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너는 참 되게 순진하구나. 아직도 초등학생이냐?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세상은 다 이렇게 원칙은 그냥 그렇게 무늬만 있는 것이고 다 이렇게 적당히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럼 개혁이 안 되죠. 그것이 뭔가 이게 아니다. 과거의 성매매 같은 것도 수천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 뭐가 문제인데 그러냐. 근데 문제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인권 유린이고 남녀 불평등이고 부도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평행 이론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나간 거죠. 전혀 다른 말하자면 틀로 나가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뭐 항상 그랬다. 또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뭐 재밌구나 뭐 그러기 마련이구나 할 것이 아니라 왜 반복해야만 되는 거지? 왜 달라질 수는 없는 거지? 그걸 생각해가지고 왜 또 일어난 거지? 해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서 원인을 제거한다면은 새로운 틀로 바뀌어서 나갈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쓸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역사 평행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근데 이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간다. 또 이제 한국이 또 이제 그 성매매 관련해서 뭐 노르딕 모델을 뭐 택한다. 아니면 게르만 모델을 택했을 때 대충 이제 역사 평행 이론에 따르면은 그 비슷한 원인이 비슷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이미 다 알려진 거죠, 사실. 그런가요? 그 모병제, 그 징병제, 노르딕 모델, 게르만 모델 충분히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줄 안다. 또는 이런 일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건 줄 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조금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둘째는 정치권에서 그런 걸 이슈화시키지 않기 때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일자리라든가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든가 주로 먹고 사는 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는데 그거 외에는 그다지 관심을 안 가집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정치인들이 굳이 그런 걸 이슈화 안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문제는 당연한 것 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또는 거꾸로 어디에나 다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뭔가 개선하려는 게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갖고 알고 고민하고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독자 시청자분들께 강조하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상당히 사실은 이렇게 뭐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뭔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미 사서 보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사과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사회의 이 시점에서 이 책을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지금 적폐청산이랄까 이 나라를 좀 다른 나라로 바꿔야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식이 많고 그런 목소리가 많고 외침이 많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인가? 대체 문제가 뭔가?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문제 생겼다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런 문제 없던데 그런 나라는 문제를 알고 고쳤거든. 어떻게 고쳤지? 이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의 장단점 뭔가 이렇게 원인 그런 거 대충 다 알려져 있고 효과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다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잘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꾸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약간 좀 허접한 책입니다만 이걸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내용에 있는 지식을 뭐 이렇게 충족한다기보다는 생각을 좀 넓게 해나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세계사 평행 이론을 쓰신 서울교대 함규진 교수님을 모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